가장 강렬한 공습을 경고한 미국이 테헤란을 비롯한 이란 전역에 공습을 가했습니다. 이란도 중동 지역의 미군 시설과 에너지 시설을 대상으로 반격을 하고 있는데요. 한편 이란 최고 지도자로 선출된 모즈타바 하메네이가 첫 공습 당시 부상을 당해 은신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관련 내용 마영산 전 주 이스라엘 대사, 양욱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두 분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 2월 27일 하메네이가 사망한 지 12일째가 됐습니다. 벌써 이란 전쟁이 이렇게 길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피트 헤그세스 미 전쟁부 장관, 공습이 가장 강렬한 날이 될 것이라고 예고한 뒤에 가장 강도 높은 공습이 벌어졌습니다. 12일째로 벌어지고 있는 현 이 전쟁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네, 지금 현재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막바지로 막 치닫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이제 기도도 해봅니다. 네. 왜냐하면은 어제 트럼프 대통령이 매우 빠른 시일 내에 네. 정전을 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고, 물론 그 이후에 가서는 또 그 말에 대해서 조금 여유를 뒀습니다. 이번 주는 아니고라고. 그렇다면은 지금 현재 미국이 설정했던 여러 가지 목표가 있는데 그 목표를 어느 정도 달성했느냐, 그것을 우리가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미국이 이란의 핵 능력을 제거하는 것, 그리고 미사일 능력을 제거하는 것, 이 두 가지 군사적인 목표,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정치적인 목표로서 체제 전환, 이게 있었는데, 네. 체제 전환 문제는 이제는 더 이상 거론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미국으로서는. 예. 이스라엘은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미국의 경우에는 이 두 가지 군사적인 목표에 대해서는 상당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핵 문제에 있어서 위트코프 특사가 오늘 언론에 얘기를 한 것이 예. 상당히 많이 파괴시켰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게 그야말로 우리가 몇 퍼센트 이렇게 따질 수가 없는 것이 지하 깊숙이 들어가 있는 시설과 핵물질이 있습니다. 그것까지는 아마도 폭격을 해서도 손상이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 육안으로 볼 수 있는 육지에 노출되어 있는 관련되는 시설은 거의 다 파괴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결국 이 미국이나 이스라엘에서 기대하는 완전한 핵 능력을 제거한다는 것은 그것은 불가능에 가깝고, 지금 일단 종전을 하고서 협상을 한다면은 가장 중요한 협상이 핵 협상이 다시 시작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때 나머지 문제를 해결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이란 수도 테헤란은 뭐 지옥 같은 밤이었다라고 하는데요. 위원께서는 이 현재까지 그리고 특히나 이제 오늘 더 큰 이제 격심한 피해가 있었다고 하니까 지금까지 이란 피해 상황을 좀 어떻게 보십니까? 기본적으로는 예. 이란에 대한 미국의 공격은요, 군사적 범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네. 특히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뭐 지적을 잘 해주셨습니다만은요, 이 에픽 퓨리 작전의 가장 핵심적인 목표는 레짐 체인지가 아니라 이 체제를 전복하려는 것이 아니라 네. 체제를 약화시키는 것, 즉 군사적으로 능력을 제거하는 것에 가장 큰 초점이 맞춰져 있고요. 네. 사실 초반부에 얘기했던 뭐 핵 능력을 완전히 무력화한다. 지금 이 얘기도 싹 들어가 버렸어요. 사실은 이제 군사적으로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 이 정도면 충분히 약해졌다라고 네. 판단이 되면은 사실 언제든 종료할 수 있겠구나. 종료하고 싶어 하는구나라고 하는 부분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이 그 테헤란에 대한 공습이 가해졌냐? 굉장히 강하게. 예. 전반적으로 지금 이제 작전 한번 흐름, 이 순서 단계를 보면은요 이렇습니다. 처음 전쟁 시작할 때는 이스라엘이 참수작전을 수행함과 동시에 미국은 방공망 제압을 통해 가지고 해서 이제 자유롭게 적 영공을 접근할 수 있는 접근권을 얻었고요. 네. 그 다음부터는 전략적 표적 타격을 통해서 미사일과 드론과 그런 어떤 그야말로 가장 주 세력들을 경멸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예. 자, 그리고 해군력까지 한 5일차, 6일차 정도 되면 해군력까지 전부 정리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이제 산업 시설들, 그러니까 방산, 무기와 이런 것 생산하는 그런 시설들을 파괴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실 거의 그 초기에 100시간 공습 작전으로 해서 네. 군사적 목표는 사실 거의 다 제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군사적 목표가 완전 다 없어졌다라는 의미라기보다는 예. 미국이 현재 동원하는 해군력과 공군력, 뭐 사실상 다 항공력이죠, 그렇죠? 이 항공력을 바탕으로 타격할 수 있는 것들은 거의 다 타격을 했다.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고, 그래서 산업시설 기반이라든가 뭐 방산 기반들 공격하는 단계가 되면 자, 이미 정리하는 단계인데, 자, 그런데 갑자기 테헤란에 대한 공격이 크게 들어갔다. 네. 이거는 결국 뭐냐면 이제 끝내기 위해서, 즉 그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될까요? 결정적 승리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네. 보통 우리가 전쟁에서 어떤 이 디사이시브 액션, 결정적인 승리, 결정적 작전 이런 것들이 이제 전쟁을 거의 종료하기 위해서 이제 하게 되는데 보통 지상전이 이루어져요. 예. 근데 지금 이건 지상군을 투입한 싸움이 아니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 보면 뭔가 가시적인 그리고 그래서 가시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그게 보여준다는 것이 뭐 그 전 세계도 상대로 하는 거지만 네. 이란에게도 보여줄 수 있는 그래서 상대방을 좀 이렇게 굴복시킬 수 있는 그런 공격 방식이 뭘까? 결국은 수도에 대한 공격이 바로 그런 부분 중에 하나가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근데 사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해서 조금 의문이 있는 것은 이런 겁니다. 기본적으로 지금 미국이 이란의 그 군사력을 정규적 군사력을 거의 무력화시키는 거는 성공을 했는데 네. 자, 문제는 바로 그 혁명 수비대예요. 혁명 수비대는 정규적 군사력도 보유하고 있지만은 안에 뭐 민병대부터 시작해서 그다음에 게릴라식으로 공격해서 빠지는 지금 뭐 기뢰기소라고 하는 거 전부 혁명 수비대 네. 쪽 전력일 텐데요. 자, 그런 소위 비대칭적 성격의 전력을 제압을 하는 것이 군사작전도 군사작전이지만은 좀 다른 측면들도 있을 거예요. 즉 뭐냐면 이 혁명 수비대라는 게 군사력 혹은 이제 뭐 사실은 이제 약간 뭐 나치 친위대 같은 그런 성격도 있는 그런 조직인데 그뿐만 아니라 뭐냐면 경제적 요소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왜 그 이틀 전인가요? 그 테헤란 쪽에 있는 정유시설 공격을 했을 때 네. 뭐 미국이 하지 말라고 그치, 했죠. 미국이 예. 하지 말라 막 이런 식으로 하면서 너무 크게 일을 벌리는 거 아니냐. 네. 근데 사실은 그 이스라엘의 그 공격은요, 제가 볼 때는 바로 혁명 수비대에 어떻게 보면 이 그 자금원, 그래서 이 소위 경제적 기반을 공격하기 위한 것 중에 하나가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사실 그런 공격들이 더 뒤따라야 더 아파하고 아마 더 활동할 수 있는 여지가 줄어들 텐데 미국이 또 거기까지는 하지 않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좀 이런 좀 모습들이 좀 다소 혼란스러운 모습이 있습니다만 어쨌거나 지금 미국이 하려는 것은 그 종전이라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거의 그 일단 공습으로 보여줄 수 있는 가장 가시적인 압박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막상 그 뭐랄까 혁명 수비대의 돈줄에 해당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또 공격을 하지 않고 있고 네. 이런 모습도 약간 좀 다소 모순적으로 보일 수는 있습니다만은요. 결국 이것도 최종적으로는 아마도 지금 뭐 그 모스타바를 비롯한 그 새롭게 구성된 수뇌부에 대해서 자, 웬만하면 이제 항복하고 나와라라고 하는 압박 중에 하나로 저는 읽힙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라면 지금 현재 이스라엘과 미국이 같이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스라엘은 어떻게든 소위 이제 씨를 말리려고 하는 것이고 미국은 지금 부담을 받는 상황에서 빨리 좀 이 전쟁을 끝내고 싶은 이 속내가 아닐까? 이게 드러난 것이 아닌가 싶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저도 지금 분석에 동의를 합니다. 네. 지금 이스라엘과 미국 간에는 지금 전쟁 목표 그리고 전쟁 수행하는 방법에 있어서 조금의 차이는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으로서도 일단 빨리 이 종전을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목표로는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어제 트럼프 대통령의 1차 기자회견에서 밝혔듯이 그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국민들에게 그리고 전 세계에 왜 전쟁을 했느냐 그리고 전쟁의 성과가 이것이다 그리고 이게 승리를 선언할 수 있는 기본적인 데이터다 이렇게 제시를 해야 되는 그런 절박한 상황에 있는 것이고
이스라엘로서는 좀 더 이 전쟁을 계속 끌어가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오늘 얘기가 이제 1년, 최대 1년이라는 얘기가 나온 것이 예. 어떻게 해서든 간에 이번에 이란의 완전한 능력을 완전히 제거해 버려야 된다. 이제 이런 목표를 세운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미국에서 지금 생각하고 있는 군사적인 목표에 한해서 완전히 가급적이면은 그 능력을 제거를 하는 그 목표와 이스라엘이 생각하는 이러한 목표 보다 광범위하게 또 민간 자산까지도 공격하는 이 부분에 있어서 두 개의 차이를 비교를 해본다면은 사실상 몇 년의 기간 차이일까라는 정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네. 이란은 아무리 이스라엘이 기대하는 만큼 공격을 한다 할지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나라입니다. 왜냐하면은 기본적으로 잠재력이 큰 나라입니다. 네. 땅도 크고 자원도 많고 그리고 자연 환경도 충분히 살아갈 만큼 좋은 나라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매우 성숙되고 그리고 신중합니다. 따라서 이것은 지도상에서 없앨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네. 이 사람들은 다시 일어납니다. 그래서 과연 미국에서 목표로 하는 몇 년 정도의 발전을 뒤로 미룰 수 있느냐 하는 것과 이스라엘에서 추구하는 그것은 과연 몇 년 차이 정도밖에 나지 않는 것이지 결과적으로는 이란은 다시 일어날 거로 봅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라면 이스라엘과 미국의 어떤 입장 차이가 좀 확인되는 가운데 이스라엘은 이란 정권의 완전한 몰락까지 최대 1년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고 트럼프는 전쟁 종료가 임박했다라고 한다면 결국에는 그 결정권을 네타냐후, 그 키를 트럼프 누가 갖고 있다고 보세요? 저는 기본적으로 트럼프가 쥐고 있다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혹시 기억하시면 좀 작년 그 6월에 12일간에. 있었던 그렇죠. 예. 10일 전쟁. 10일 전쟁과 사실 굉장히 유사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뭐냐면 10일 전쟁 때도 보면은요. 전반적으로 그 작전 그림과 이런 것들을 이스라엘이 다 마련을 해 놓은 상태에서 이스라엘이 충분히 파괴할 수 없는 표적 이 지하 핵시설에 대해서는 이제 미국에게 협조를 요청해서 미국이 같이 참여를 하면서 그러면서 사실 어떻게 보면 가장 스위스팟, 가장 이 그 작전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핵심적인 부분을 미국이 가져가면서 승리로 만들었거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사실은 이스라엘은 더 하고 싶었는데 미국이 일방적으로 작전 중지를 선언을 해버립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돼서 이제 그 거의 종료한 이후에 이란이 이제 소위 보복 공격을 가했는데 그 보복 공격을 당하고 나니까 이스라엘이 이제 보복하려고 다시 날아가지 않습니까? 전투기 편대가. 근데 트럼프가 뭐 하는 짓이냐. 호통쳐가지고 해서 이게 돌아가던 전투기를 돌린 사례가 있어요. 예. 사실 이번 이 작전도요. 기본적으로 저는 이스라엘이 설계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이요. 가장 이 전쟁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인 참수 작전 관련된 부분들은 이스라엘이 전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실제 이 작전 지역에서 북부 지역에 대한 그 작전들도 상당 부분 이스라엘이 거의 공습을 주도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미국이 나머지 부분들 그를 담당을 하고 있는 건데 자, 이 정도로 분업을 해서 작전을 하는 거는 사실은 원래 미국 스타일이 아니에요. 미국은 전부 다 자기가 통제하고 끝까지 끌고 가는데 특히 참수작전과 같은 핵심 부분을 이스라엘한테 맡겼다는 거는요. 예. 이거는 이스라엘 설계가 들어갔다는 얘기입니다. 기본적으로. 게다가 이 참수에 있어서 미국이 또 별로 그렇게 100% 통제권을 쥐지 못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인 거 아니? 자 보고 있으면 트럼프 얘기들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무슨 하메네이 제거한 이후에 우리가 원하는 사람이 자리에 올라가야 돼. 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대안을 생각하고 있어. 그러다가 이스라엘이 이제 계속 참수작전을 가하니까 죽었네. 그래서 그런데 하지만 또 우리는 딴 사람을 찾을 거야. 안 맞아요. 그러니까 실제 참수작전 수행하는 것과 트럼프의 메시지가 어긋나는데 이건 뭐냐 하면은 이스라엘은 자기의 계획과 스케줄에 따라서 일단 기회가 있으면 전부 제거를 하는 거고 아마도 지금 이 모즈타바 같은 경우도 같은 맥락에서 볼 수 있지 않겠냐.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 어떻게 보면 좀 답답할 수 있는 것이 자 일단 어느 정도 좀 압박을 가하고 난 다음에 그래서 그 들어선 지휘부가 이제 더 이상 싸우면 안 되겠다.
진정을 시켜놓고 난 다음에 이게 뭐 협상을 들어가든 압박을 가든 해야 되는데 나오는 족족 제거를 하니까 아마 미국 입장에 누구하고 협상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 살짝 펼쳐졌던 것은 아닐까. 그래서 뭐 얼마 전에 뭐 굉장히 뭐 미국이 뭐 화를 냈다 하는 게 저는 그게 단순히 정유시설에 뭐 폭격을 가하고 뭐 기름값이 올라가서의 문제가 아니라 네. 아마도 이 작전이 갖고 있는 그 내재적인 문제, 즉 이스라엘의 목표는 레짐 체인지였는데 사실상. 예. 근데 미국의 목표는 레짐 체인지까지는 아니었던 이런 것들이 지금 충돌하면서 양측에 좀 사인이 안 맞는 거고요. 물론 이게 이제 동맹의 균열이라기보다는요. 저는 작전 목표가 다른 데서 오는 서로 그런 차이라고 보는데 그럼 실제로 그럼 이제 아까 질문이 그거 아닙니까? 누가 이 키를 실제 쥐고 있나? 권한을 쥐고 예. 있냐? 미국이 우리 못하겠다고 빠져버리면 빠지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당연히 그럼 이스라엘 측에서도 야 이래가지고 같이 작전할 수 있겠냐는 생각을 하는 거고 그래서 얼마 전에 보면은 이제 그 한참 뭐 서로 뭐랄까 이스라엘과 미국이 뭐 이렇게 손발이 안 맞는다 이런 얘기 나올 때 이스라엘 기자들이 질문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 미국 쪽에다가 혹시 이 종전하는 데 있어서 이스라엘과 상의할 거냐. 그 얘기를 하는 게 바로 12일 전쟁 때 그 경험이 있기 때문에 미국이 일방적으로 빠져나간 경험이 때문에 그렇게 얘기한 거고 미국은 뭐 하겠다라고 얘기는 했지만요. 그게 상의가 아니라 저는 통보일 거라고 보거든요. 아. 예, 그래서 상당 부분 미국에게 달려 있다. 근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 미국이 지금 얘기하는 게 뭐 작전 목표가 완전히 달성됐다고 대통령이 판단할 때 군사 작전 종료한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예. 이게 전쟁이 그렇게 안 끝납니다, 사실은. 이거 되게 어떻게 보면 너무 좀 이렇게 편의주의적인 얘기인데 원래 전쟁이라고 하는 건요, 기본적으로 한 국가와 다른 국가가 서로 의지가 부딪 충돌을 해서 한쪽 의지를 다른 쪽에게 관철시키는 거죠. 외교로 안 되니까 힘으로 하는 예. 거거든요. 자, 그럼 이 전쟁에서 미국의 의지가 뭐냐면 결국 야, 이란 이제 더 이상 핵 개발 이런 거 하지 말고 이 동네에서 시끄럽게 굴지 마가 돼야 되는 건데 이게 뭐 군사 표적 몇 개 제거했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네. 계속 어쨌거나 지금 막 호르무즈에 뭐 기력 깔고 뭐하고 막 주변국 어떤 미사일 공격하고 뭐 심지어 터키까지 지금 미사일 날리고 지금 일파만파로 그러니까 이란의 전쟁을 가둬놓지 않고요. 왜냐하면 자기 자체가 전쟁터가 되면 원래 싸움은요 내 나라가 전쟁터가 되는 게 제일 하수의 싸움입니다. 그럼 어떻게 되면 다른 나라를 전쟁터를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자꾸 주변국에다 미사일 쏘고 뭐 심지어는 뭐 전혀 상관없진 않지만 어쨌거나 터키가 국가에도 쏘고 그러면서 소위 그 이란과 뭐 이 그 미국 혹은 이스라엘의 전쟁의 모습을 전선을 확대시키는. 그 지역으로 예. 그래서 이제 소위 리저널 워 광역 전쟁으로 지금 확장시키려는 예. 그런 모습으로 지금 끌고 가고 있는 거예요. 네. 예. 여기서 지금 현재 전쟁에 있어서 트럼프 대통령이라는 특별한 이 요소가 있습니다. 과연 트럼프 대통령이 아니었다면은 작년 6월에 이스라엘과 미국이 합동 작전을 해서 이란의 핵시설을 공격을 하고 또 이번에 대규모로 계속 공격을 하는 데 있어서 미국의 다른 대통령이었다면은 아마 그렇게 하기가 매우 어려웠었고 별 그런 예가 없습니다. 그 말은 지금 이스라엘로서는 매우 중요한 기회를 잡은 겁니다. 네. 이거 한번 지나가고 나면은 또 기회가 또 있을까? 앞으로 기회가 오기가 매우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네타냐후 총리는 어떻게 해서든 간에 이란의 능력을 완전히 분쇄를 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지금 장기간의 이 지금 전쟁을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일단 뭐 트럼프는 말씀하신 대로 전쟁을 빨리 끝내고 싶어하고 이스라엘은 다시 오지 않을 기회다라고 해서 이때다 싶어서 이란 혹은 이 헤즈볼라가 있는 레바논을 공습하고 있는데 레바논 마을에 이 백린탄을 사용을 했다라고 해서 또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그 105mm 포병 출신이어서 백린탄을 알고 있거든요. 근데 네. 이제 한번 설명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얼마나 위험한 무기인지. 그러니까 이게 기본적으로는요 백린탄이 소위탄이에요, 소위탄. 네. 그래서 우리 뭐 포병 해보셨으니까 알겠지만은 이게 이제 터져서 나면은 이게 인산을 바탕으로 한 거기 뼈까지 때문에 녹아들인다. 그렇죠. 뼈까지 녹아내리고 그다음에 굉장히 매우 짙은 연막이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렇게 계속 태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표적을 표시하거나 이제 연막 차장을 하거나 할 때 쓰는데 이게
이제 그 군사 표적을 위해서 완전히 소거할 때, 소멸시킬 때, 그래서 소위탄으로 활용을 하게 되는 겁니다. 온도가 거의 뭐 한 800도에서 저 1000도 가까이 되니까요. 당연히 다 녹아내리죠. 게다가 이게 뭐 물로 끄거나 끌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네. 그래서 이게 공기와 접촉하면 또 이렇게 뭔가 이렇게 조용히 있다가 갑자기 공기에 닿으면 또 갑자기 확 타올라요. 그러다 보니까 거의 끌 수가 없고 그래서 사람 몸에 닿거나 하면은 그냥 뼈까지 녹아내린다는 표현이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거를 뭐 사실 뭐 너무 비인도적인 무기 아니냐, 이거 예. 뭐 사용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실제 그럼 이게 국제법상 주의가 뭐냐면 금지된 무기냐면 금지된 무기 자체는 아니에요. 완전히 금지된 무기는 아닙니다. 그럼 민간에만 맞습니다. 민간 지역의 어. 사용을 엄격히 제한을 한다라는 거고요. 왜냐하면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이 사람한테 정말 말도 안 되는 피해를 입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적십자 뭐 이렇게 그 뭐 이런 규정이나 이런 데 보면은 민간인 밀집 지역에 이제 공중 투하 금지하고 예. 그다음에 민간인 피해 예상 시에는 사용하지 말라. 자, 이렇게 서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게 이제 사용이 됐다. 군사 지역이 아니고 민간 지역에 만약에 사용됐다라고 하면은 언제나 이거는 전쟁 범죄 논란에 휩싸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보면요. 사실 이 백린탄이 자꾸 막 이렇게 우리가 얘기는 계속하지만 실제 전쟁에서는 너무나 빈번히 사용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크라이나 그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빈번히 쓰이고요. 그다음에 가자 지구에서 그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이때도 보면은 역시 이스라엘 쪽이 굉장히 주저없이 사용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예. 이제 그러면 이란의 상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일단은 뭐 최고 지도자로 선출이 된 이 모즈타바 하메네이가 지금 부상 중이라는 소식이 외신 보도를 통해서 나와서 대중 앞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 이유가 이것이었나. 헤그세스 장관은 지금 언급할 수 없는 사안이라고 해서 또 의문을 갖게 되고요. 그러니까 더 나아가서는 사실 사망설도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 소식들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이제 언론 보도에 부상으로 이제 나왔는 것이고, 네. 그리고 지금 이란 측에서 공식적인 발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조금 더 지켜봐야만 되는 것인데, 이와 관련해서는 정보가 정확했다라는 데는 아마 이제는 의견이 일치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네. 이스라엘과 미국이 이 첫 번째 공습을 시작을 할 때 표적을 이제 우선 순위를 해서 웬만한 이제 표적을 다 포함을 시켰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 표적에서 아마 제 생각에는 표적 넘버 2 정도가 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다면은 정확하게 어디에 있었느냐 하는 것을 갖다 파악을 했던 걸로 보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현재 부상설이냐 아니면 사망설이냐까지도 나오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사망설이라고 한다면은 어저께 그렇게 그 승계를 했다라는 발표까지는 나오지 않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상설이 더 타당할 것 같던 생각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그러면은 이 언제 이제 등장을 하느냐 하는 문제인데 저는 생각하기에 네. 조금 시간이 더 걸려서 어느 정도의 부상을 회복을 하고 그리고 국민들한테 나타날 때는 지금 현재 매우 어수선한 상황이고 그리고 전쟁이 지고 있다는 이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주저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대신에 라리 자니 이런 대변인을 통해서 그 국가안보회의 사무총장을 통해서 본인이 내야 할 이런 메시지를 대신 전달을 하면서 당분간은 신비주의에 이렇게 쌓여 있도록 만드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모즈타바의 행보는 어떻게 이어질지도 관심을 모으고 있는 가운데 호르무즈 해협 얘기를 해보자면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에 기뢰를 설치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것도 변수가 되고 있습니다. 일단 기뢰를 부설하는 이 함정을 미국 측에서 16척을 격파했다라는 소식도 들어왔고요. 사실 이제 기뢰라고 한다면 물속에 떠 있는 어떤 바다의 어떤 지뢰라고 할 수 있을 텐데, 그러니까 이게 뭐 여러 개를 갖고 있다라는 건 아니겠습니까? 이것의 위험성은 어느 정도가 될까요? 일단요, 기뢰에 접촉을 하게 되면은 이게 뭐 당연히 배가 손상을 입고 뭐 심한 경우는 침몰까지 하는 경우 당연히 존재하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이 기뢰가 있게 되면 그쪽 지역은 항행을 못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꼭 뭐 이란이 그래서 예를 들어서 꼭 뭐 이쪽 지역 호르무즈 해협을 장악하지는 못한다고 하더라도요. 예. 기뢰를 여러 개 푸는 것만 갖고도 사용을 부정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이제 과거 사례 보면요. 과거 이제 이란 이라크 전쟁 때 보면은 이제 서로 막 격해지면서 이제 탱커워 그 유조선들을 공격을 하는 네. 그런 사례가 있었는데 자 그때 거의 막판 정도였어요. 1988년도에 되면은요. 이란이 기뢰를 설치를 해가지고 당시 이제 그래서 그 선박을 보호하던 유조선을 보호하던 미 해군의 그 프리깃 그 호위함이 피해를 입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소해 작전에 한 3개월 정도의 시간이 소요가 된 바가 있어요. 예.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렸죠. 그다음에 또 가장 대표적인 사례를 들면은 1991년 걸프전 당시에 보면 이라크가 기뢰를 무려 1,200개 정도를 푼 적이 있습니다. 엄청나게 풀었죠. 예. 그러다 보니까 소해하는 작전에 거의 뭐 한 2, 3개월 이상이 걸린 적이 있어요. 굉장히 수개월이 걸렸다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자 어쨌거나 이제 그런 사례가 있고 만약에 이번 같은 경우에 만약에 이란이 한 수십여 개의 기뢰를 만약에 풀었다라고 한다면 그것도 아마 소해하는데 2, 3주 정도 기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100개 이상을 풀었다 그러면은 한 뭐 1, 2개월 정도 걸릴 수가 있고요. 말씀하신 그 수해라고 하신 건가요? 예? 수해, 소해? 소해 작전. 그러니까 소해라는 게 제거하는 기뢰를 작전이라고 제거하는 하죠. 작전을 예, 소해 예, 작전이라고 알겠습니다. 하는데 소해 작전이 이제 성격도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어서 예. 이거를 뭐 이제 하나하나 이제 막 세심하게 당연히 이제 해체를 해야겠지만은 요즘 조금 그 소해를 빨리 하기 위해서 헬기나 이런 거 같은 거에 끝에 이제 이 장비를 다 소해 장비를 달아서 마치 쌍끌이식으로 끌어가 가지고 와서 하는 그런 처리 방식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 방식이 등장하고 최근에 이제 또 이렇게 그 무인 수상정이나 무인 잠수정 같은 거 이제 무인 장비를 통해서 해체를 시도하고 해서 많이 발전하게 했습니다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소해 작전, 기뢰를 제거한 작전에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상대방의 기뢰를 깔기 전에 사전적으로 제거하는 게 훨씬 더 비용적으로도 시간이나 이거적으로도 훨씬 더 유리한 거죠. 그러니까 미국 쪽이 얘기하는 것이 굉장히 선제적으로 경고 없이 즉각 제거를 하겠다고 얘기하는데요. 이게 힘든 게 뭐냐면 만약에 민간 선박으로 위장해가지고 해서 그냥 깔아버리면 그러니까 단순히 군함이 아니라 물론 이제 민간 선박으로 위장을 하더라도 티는 이게 나겠죠. 티는 어느 정도 날 수밖에 없어요. 예. 이거 계속 뿌려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근데 하지만은 예를 들어서 정말 민간 선박으로 위장 잘해서 그냥 막 한 개, 두 개씩 뚝뚝 흘리고 다니고 이거는 찾기 어려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게 이제 기뢰가 시작이 되면은 이제 굉장히 골치 아파지는 겁니다. 지금 사실은 이제 제가 여러 가지 말씀드렸습니다만요. 이게 미국이 결국 이 전쟁에서 승리했다라고 얘기하려면은 군사표적 지금 다 제거했단 말이에요. 이 상태에서 승리를 얘기해도 되지만 아무도 안 믿어줍니다. 왜? 호르무즈가 막혀 있고 지금 이게 선박들이 제대로 갈 수 없는데 누가 그 군사적 작전 승리했다고 누가 인정하겠습니까? 그러면 결국 뭐가 돼야 되냐 미국 입장에서 이 승리를 장식하려면 이 호르무즈에 그동안 막혀가지고 못 있던 그 선단들을 쭉 이끌고 미국의 해군이 이걸 쫙 끌고 가가지고 호위를 해가면서 얘를 탈출시켜가지고 보내야 돼요. 혹은 들어오게 하고 그 장면을 연출해야 되는데 이거 안 쉽거든요. 지금 말씀하셨듯이 기뢰는 기뢰대로 깔았죠. 혹은 이제 해안 근처에 혁명수비대가 막 예를 들어서 지상에 대한미사일 갖고 대기하고 있다 그냥 공격해 버릴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거의 정말 말도 안 되는 규모의 대대적인 호송 작전을 펼쳐야 되는데 이게 쉽지 않으니까 미 해군도 아마 이렇게 그 조건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좀 보고 있을 겁니다만 쉽지 않을 거예요 이게. 예.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이게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되더라도 우리가 호위를 해주겠다라고 했습니다만 계속해서 이제 엇갈리고 있고 그 시점에 대해서는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이 트럼프 미국이 호위를 해줌으로써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좀 완화하는 대응 전략은 지금 없다고 봐야 될까요?
네, 지금 현 상태로서는 어려울 거고 결국은 제가 보기에는 종전 선언을 하고 중재국이 들어와서 양쪽에 앞으로의 그 무력 공격은 이제 양쪽에서 다 멈추는 걸로 이렇게 해서 네. 일단 안정을 찾는 다음에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한 통행을 보장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결국은 네. 정치적인 협상 해결을 통해서 문제를 풀어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이런 건데 경북 성주기지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이 사드가 일부 반출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발사 차량은 돌아가고 미사일만 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한 대당 8개가 들어가고 6개 발사되니까 이제 48개의 어떤 미사일이 이동한 것이 아닐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인데 결국에는 이제 미국의 입장에서 이 소모가 되고 있는 미사일의 양이 좀 많고 그리고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거라고 봐야 될지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나라에 있는 이 전략 자산이 계속해서 이동하는 모습까지도 좀 우려가 되잖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이렇습니다. 이게 보면 이 전쟁의 특징 때문인데 사실 이게 네. 기본적으로 이란이 석고 쏘기를 실시를 하면서 자, 어느 때보다도 방공 요격 자산이 많이 소모되는 전쟁이 됐어요. 그래서 전쟁이 굉장히 주요한 양상 중에 하나가 저가의 뭐 드론과 이런 것들이 섞여진 그런 석고 쏘기 공격에 대해서 어떻게 효과적으로 방어를 할 수 있냐. 사실은 지금 요격은 상대적으로 잘하고 있지만 이게 절대적으로 효율적인 요격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누차 지적하지만 수천만 원짜리 드론 요격하는데 수십억 원짜리 미사일을 계속 쏴야 되는 이런 상황인 거고요. 사드의 이동도 결국은 같은 맥락으로 봐야 될 겁니다. 그만큼 그쪽 이 중동 지역에 굉장히 배치되는 여러 국가들의 무기 체계들, 특히 미사일, 방공 미사일 체계들이 정말 급격히 소모되고 있기 때문에 결국 이 부분을 지켜주지 않으면 이거 사실은요 이게 우리 지금 자꾸 우리를 지켜주는 게 나가니까 우리한테 굉장히 큰 손해가 아니냐 얘기하는데요. 사실 저렇게 돼가지고 그 미사일들이 중동에 있는 그러니까 그 어떤 그 원유 시추시설이나 그런데 공격을 받아서 그쪽 국가가 힘들어지면 사실 경제적으로도 다 같이 안 좋고 그 피해도 우리한테 그대로 오는 겁니다. 네. 그래서 큰 맥락에서 봤을 때 사실은 어떻게든 이거는 우리가 좀 도움을 줄 수 있으면 도움을 줘야 되고 물론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우리 방어 체계를 내려놓고까지 도와준다는 건 말도 안 되는 거고 당연히 한반도 방어가 우선 원칙이긴 하지만은 자 일단 미국이 자기 자산 가지고 움직이는 거 어떻게 못하는 거 맞습니다. 대통령께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만은요. 맞는데 대신에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그래 우리 작전 지원해준다 동맹으로서 의연하게 도와줄 건 도와준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사실 또 이게 굉장히 거래주의적인 트럼프 행정부기 때문에 그럼 우리한테 뭐 해줄 건데? 우리는 그럼 서로 뭐를 해야 될까? 자 이런 부분들도 같이 상의를 해가면서 실리를 동시에 추구할 필요가 있을 거라고 보고요. 이번에 뭐 사드 같은 경우도 야 뭐 포대가 나가는 게 아니야 하면서 굉장히 막 난리가 나고 우려를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근데 이런 과정에서 무슨 뭐 안보 공백이 뭐 저거 된다 하면서 이런 식으로 너무 이렇게 크게 일을 키우고 동맹 자체를 의심하게 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대북 억제 태세를 더 무너뜨리는 일이 되기 때문에 그런 모양이 나오지 않도록 우리 정부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서로 긴밀하게 협의하고 도울 건 돕는다. 그래서 정말 여기는 동맹이 맞고 같이 가야 된다. 저는 되려 이런 거를 의연하게 보여줘야 되는 시기가 아니냐.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우리의 안보도 우려가 되는 상황에서 일단은 미국의 움직임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전력의 어떤 뭐 차질, 그러니까 미사일이 많이 소진이 돼서 없기 때문에 가져간 것일지, 아니면 앞서 저희가 언급했지만 이번 전쟁을 빨리 끝내기 위해서 정말 최대한의 공격으로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이 미사일을 옮기는 것일지 이 두 가지 중에 좀 어떤 가능성이 좀 크다고 보십니까? 저는 생각하기에 예. 이 전쟁이 그렇게 오래 끌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마지막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화력을 지금 집중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고 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은 당연히 지금 한미 상호 방위 조약에 맺어놓은 동맹 관계입니다. 그렇다면은 미국이 전쟁을 하는데 미국의 자산을 이동시켜 가는 문제에 대해서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들 충분히 이해를 하고 지원을 해야 될 걸로 봅니다. 다만 이제 우리가 우려하는 것은
그 전력이 빠져나갔을 때 대체할 수 있는 전력이 있느냐 하는 문제지요. 이제 사드 같은 경우는 고고도이기 때문에 고고도의 다른 장비를 가지고 올 가능성은 당장에는 어렵다고 봅니다. 예. 그래서 그것을 이제 보완할 수 있는 다른 중고도, 저고도 가용할 수 있는 모든 미사일 방어 체제를 갖추어야 되는 것이 당연하다고 그렇게 보고요. 그리고 이게 전략적 유연성에 따라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의 경우 우리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났다고 가정을 한다면은 네. 마찬가지의 이 전략적 유연성이 그대로 적용이 되어서 미국은 다른 지역에 있는 자기들 자산을 또 한국으로 옮겨와서 우리를 지켜주는데 사용할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지금 현재는 굉장히 위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의 그런 조치에 대해서 이해는 하되 전쟁이 빨리 끝나서 그 장비가 다시 우리나라로 돌아오는 거 그걸 저는 많이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짧게 한마디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짧게 말씀드리면요. 지금 미국의 국방 전략 자체가 동맹이 재래식 방어를 주도해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우리도 지금 전자권전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자, 앞으로 이런 상황 종종 발생할 수 있어요. 이제 사드 같은 무기 체계가 밖으로 그래서 이제는 더더욱 더 우리가 그 중고도 이상의 고고도 방어 체계까지 스스로 해야 되는 역량을 더 빨리 키워야 돼서 이번 계기로 해서 LSM 같이 그러니까 우리 천궁보다 더 높은 무기 체계들 같은 것들을 빨리 국산화를 하고 빨리 배치할 수 있게 준비해야 되는 시기다. 이 말씀 반드시 드리고 싶습니다. 예, 이 시점에 우리의 어떤 자주국방에 대해서 돌아볼 수 있는 이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으면서요. 12일째 이어지고 있는 이란 전쟁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지금까지 마영삼 전 주 이스라엘 대사, 양욱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